이태원의 코로나 감염이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무차별 전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학원 수강생과 동료 강사, 학부모 등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홍대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제2의 이태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의심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이 줄어들면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해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미용시술과 수술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예정대로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불참을 선언한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 30년 투쟁에서 나타난 오류를 고쳐야 한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GP 총격 당시 우리군 K6 기관총의 핵심 부품이 파손돼 대응 사격이 늦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군은 아쉽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위해 만났습니다. 현대차에 삼성 배터리가 사용되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게 특징인데 무엇보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서 10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0여 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부산, 원주, 공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태원에 이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앞도 새로운 감염 진앙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까지를 이태원발 방역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입니다. 이달 초 이태원 킹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 25살 A씨는 지난 6일 이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 5명과 동료 강사 등 6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친구도 뭐 이제 검사 받고 좀 여러 가지 과정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죠. A씨가 과외 수업을 한 가정에서는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외 강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에 혼선을 줬습니다. 9일에 격리에 들어가는 것과 12일에 격리에 들어가는 것은 3일의 차이가 있죠. 5월 9일 이전에 이미 증상이 발현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A씨의 거짓말로 역학조사는 사흘 동안 지체됐고 그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학생들이 지난 주말 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씨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를 받다가 감염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대학 신입생이 동갑내기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파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직후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과외를 받은 19살 공주대학교 신입생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동갑내기 대학생 강사에게 영어 과외를 받은 겁니다. 맛있는 약도 드시더라고요. 예약이 없고 그래서 접촉하시는 게 없고 집중해만 쓰시고 나가시고. 동갑내기 강사는 과외를 하기 2시간 전에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방역당국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는 하는데 그게 강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자가격리 대상까지는 아니거든요. 지난 2일 클럽에 방문한 영어 강사의 접촉자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서울에서 충남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에 돌아온 A씨는 지난 9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까지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수생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재수생이 노래방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재수생이 노래방에 다녀온 뒤 PC방과 독서실도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 또 감염자가 나올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이 확진자의 동선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도봉구 코인 노래방입니다. 재수생 A씨는 지난 7일 이 노래방에서 1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했는데 나흘 뒤 발열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노래방엔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던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노래방에 머물다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다음 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곳 독서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PC방과 음식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녔더라고요. 2m 이내에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밀접 접촉자로 구분하죠. 다행히 A씨와 밀접 접촉했던 가족과 친구 모두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주점, 학원, 스터디 카페, 노래방 등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에서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또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대 앞입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홍대 앞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확인된 홍대주점 관련 확진자는 4명입니다.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20대 남성과 지난 7일 홍대주점을 다녀왔는데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 수원, 김포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 콜센터 직원도 포함돼 해당 사업장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같이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쪽도 지금 이제 역학조사 중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 확진자 A씨를 통해 60대 아버지와 1살 배기 조카가 감염됐고 경남 거제에 사는 친구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감염 증상을 느꼈지만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사흘 동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도 이태원을 방문한 18살 대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12일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백화점까지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생이 이태원 클럽에 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학교일 겁니다. 지난 연휴 동안 이태원 같은 코로나 위험 지역을 다녀온 교직원이 전국에 5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를 또 미뤄야 하는지 교육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3학년 학생 A씨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 드나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재료도 뭐 가지러 오던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13명과 교직원 2명이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학생과 접촉한 학생 1명은 인후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연휴 이태원 등을 다녀온 전국의 교직원은 확인된 것만 570명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가 재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생 2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등교를 또 연기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원도 터지고 계속 이렇게 수시로 터지니까 그냥 아예 미룰 바에는 한 학기를 통째로 쉬는 것도 A플랜, B플랜, C플랜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학사 일정과 뭐 입시 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9월 신학기제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사람들이 지난 연휴 동안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를 계기로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난 6일. 오늘부터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등교 개학도 미룬 상황에서 영업을 재개했던 클럽. 젊은이들은 몰려갔죠. 하지만 생활방역 시작과 동시에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정부도 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을 고심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할 경우에는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등교 개학은 또다시 연기됐고 혼잡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방역 수준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실제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에서는 우체국,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유지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멀리 떨어져 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지켜질 수 있는 지침도 아니고 암시 내지 이제 지도 감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이거 그냥 발표한 거밖에 이제 생각하기 어렵죠. 의사협회는 방역 원칙을 무시한 결과가 재확산을 불러왔다며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 같은 경우는 워낙 밀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이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인 점 등을 들어 재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좀 시간을 더 지켜보고.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달 취업자 수가 무려 47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보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취업자로 분류되면서도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도 1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대 편말이 붙은 1층 상가. 건물 내부 상가도 텅 비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장사를 못하셔서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 줄어들어 IMF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15세 이상 고용률도 59.4%로 4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일시 휴직자도 148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무려 113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임 외출
자재 등의 지속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현실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78.7%는 공채를 아예 포기했고 경영 악화로 채용 일정을 못 잡는 곳도 허다합니다.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신규 고용 창출 펀더멘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단 둘이서 만났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만나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공개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습니다만 재계에서는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오늘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재계 1, 2위 총수가 비공개로 만난 장소는 천안에 있는 삼성 SDI 사업장. 소형 배터리와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삼성 SDI는 내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 양사는 단순 회동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오늘 회동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삼성과 현대차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흘러나옵니다.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는 뛰어들지만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이나 전장 쪽에서 어느 정도 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끊임없이 경쟁해온 국내 1, 2위 기업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는다면 한국 기업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전에 신청한 카드로 제공됐습니다. 앞서 실수 기부 해프닝이 잇따르자 정부가 온라인 신청 화면을 이렇게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자, 실수 기부를 했더라도 당일 취소가 가능하고 또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병원도 사용 가능한 곳으로 분류가 돼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은 이를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거리. 대학병원만 아니면 성형외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며 홍보합니다. 여기가 서울이니까 여기 한 번 시술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인근 피부과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능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몇 분 계셨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는 기업형 성형외과에서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홍보성 글도 올라옵니다. 일각에선 긴급재난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지원금이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이 재난에 대처하는 데 쓰이지 않고 국민의 전체적인 미모를 향상시키는 데 나라 돈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초 병원과 약국은 다 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진료 과목을 구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정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이 잇따르자 출퇴근 등 붐비는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건데요. 대다수가 동참을 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지하철을 타려던 시민을 영무원이 멈춰 세웁니다. 잠깐만요. 마스크 쓰셔야 돼요. 미처 준비하지 못해 매점으로 달려가는 시민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몰랐던 시민도 있습니다. 손님 혹시 마스크 없으세요? 네, 없어요. 지하철 혼잡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역사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탑승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끼리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붐비는 시간엔 마스크 없인 지하철을 못 타게 해 깜깜이 감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준비했고 용무원의 안내를 잘 따라준 덕분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도 지금 많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따라줘야 같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좀.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하철역 편의점에선 마스크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있어요.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도 배차 간격을 좁혀 혼잡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태원을 다녀간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직장인들이 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에 동조했다는 시선까지 더해져서 직장 복귀가 두려울 정도인데 김자민 기자가 해당 직장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태원에 놀러 갔던 한 대기업 직원들이 자가 격리가 됐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입니다.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SNS 주소가 공개됐고 인물 품평까지 담겼습니다. 용인 66번 확진자는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과 주변 인물들의 신상이 관계도로 그려져 무차별 유포됐습니다. 클럽에 방문했다가 자가 격리된 직장인들은 원치 않는 신상 공개에다 인사상 불이익까지 걱정하는 신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출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니까 출근해서 어떤 눈초리로 나를 볼지 그런 게 좀 두렵긴 해요. 확진자가 나와 사옥을 폐쇄한 LG유플러스는 이태원을 방문한 직원의 근무 부서와 성까지 공개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KT 일부 부서는 전국의 클럽을 방문한 직원은 자진 신고하라는 사내 이메일을 돌렸습니다. 여기 몇 명 확진자가 있다더라. 다른 회사는 어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정보 공개가 사생활 보호 장치 없이 이뤄지면서 직장인들의 코로나 주홍 글씨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각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대학생 문형욱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2년 전 벌어진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갓갓의 모습입니다.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은 24살 대학생 문형욱입니다.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고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이라며 죄질이 나빠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갓갓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 범위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갓갓 문형욱의 얼굴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시점에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형욱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사주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문형욱은 SNS에서 알게 된 남성 이모 씨에게 17살 여고생을 성폭행하도록 시킨 뒤 성폭행을 촬영한 영상물을 받아 텔레그램에서 유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어제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서 나온 지문이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피해자가 나흘 만에 또 살인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경찰은 구속되어 있는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은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31살 남성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였습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실종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왔고 어제 완주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과 실종 여성의 지문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만난 실종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확인했어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경찰은 A씨가 나흘 만에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 2명을
모두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해와 시신 유기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연평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힌 중국 어선 2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좌초된 어선에서는 중국 선원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해경은 중국 어선이 NLL 북쪽 해역에서 조류에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이 중국 어선 한 척을 끌고 갑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연평도 북방 200m 해상에 중국 어선 2척이 나타났습니다. 5에서 10톤짜리 목선인 중국 어선 2척은 암초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어선 안에는 선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좌초가 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NLL 북쪽 해역에서 조류에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은 예인했지만 파손이 심한 나머지 한 척은 침몰했습니다. 인양된 중국 어선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꽃게 조업 성수기를 맞은 요즘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는 하루 평균 중국 어선 60여 척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해요. 중국 배들은 꼭 꽃게만 잡는 게 아니고 새우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하나 닥치는 대로 다 잡아요. 해경은 지난달 연평도 해역에서만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중국 어선 741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부실 회계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1439번째 집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집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과 구호, 언론에 대한 비판 등이 뒤섞여 분위기가 전에 없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논란 뒤 첫 입장을 내고 정의연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28년 넘게 이어진 수요 집회. 부실 회계 의혹 논란 속에서도 수요 집회는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상시처럼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의연은 최근 불거진 회계 부실 의혹에 대해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유용이나 횡령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의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는 위안부 운동 진영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의연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대협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의 대화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의 입장문에 따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수요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선 윤미향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위안부 할머니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윤 당선인의 남편은 이용수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태도를 바꾼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친일 문제로 해석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남편인 김모 씨가 어젯밤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반나절 만에 삭제한 글입니다. 제3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귀한 옥고를 발견한 아내가 글을 메신저에 올려줬다며 작은 파장이 일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할머니와 단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고. 윤 당선인은 정의연대 회계 오류 논란에 대해서도 칸이 부족해 140건을 다 쓸 수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회계의 불투명성이 운동의 진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동네 조기축구회까지도 총무가 회장이 다 책임지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게 무슨 프레임이냐라고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털어내는 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언제부터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이 됐냐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의연의 회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성껏 기부한 기부금을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인데, 먼저 정의연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전 대표님 연봉을 어디서 제공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 하는지. 해보네요. 전체 공개할 순간 조용히 해주세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슬기 기자, 이게 이제 그제 기자회견 장면인데 어쨌든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세한 회계 내용은 다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모금과 지출 내역이 담긴 출납부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국세청도 회계 오류를 수정한 뒤 재공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기부금 횡령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회계 부정이 다 용납되는 건 아니죠, 물론? 물론입니다.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공개할 경우에 등록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정의연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죠? 네, 윤 당선인은 오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적 사업에 맞게 돈을 썼다고 강조하면서 회계 부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부에 기재하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인 회계 부정이 아니라 단순 착오나 실수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죠. 자, 물론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의연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의 회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의무감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연간 총수입 50억 원 이상 단체로도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지난해 총 자산이 21억여 원이라고 밝혔죠. 예. 결국 내부 통제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금 공개하고 있는 회계 장부들을 보면 그것도 부실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배출한 단체면 깨끗하게 회계 감사 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삿대질 하는 게 이제 불쾌한 거죠.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냈을 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감시를 할 유인도 없고. 예,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달 초 발생했던 북한의 GP 총격 당시 우리 군은 총격을 받고 32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지시가 내려진 건 20분 만이었는데 기관총이 고장이 나서 12분을 더 지체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최전방 GP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군의 해명은 대응이 늦어져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다고 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우리 GP가 총격을 당하자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은 K6 중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총격 20분 만인 8시 1분, 원격 조정으로 시도한 격발은 불발됐습니다. 급히 응급 조치를 해봤지만 3차 시도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군은 가장 빨리 사격할 수 있는 K3 경기관총을 가져와 15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지 32분 만으로 군의 최초 사격 시도보다 12분이 더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탄이 14.5mm 고사총으로 확인됐고 군은 상응하는 화기인 K6 중기관총을 수동으로 15발 더 사격했습니다. 군 조사 결과 오작동을 일으킨 K6는 탄환에 뇌관을 쳐서 폭발하게 만드는 송곳 모양의 부품인 공이가 파손돼 있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매일 총기 검사를 진행하는데 공이 파손 여부는 식별이 어렵다며 갈아 끼우면 되는 장비인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격발되지도 않는 총을 가지고 군은 이번 사건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수치로 알아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원격 사격 실패 사실은 총격 다음 날이 돼서야 상급 부대와 합참에 보고됐습니다. 합참은 유효 사거리 밖에서 도발이 이뤄진 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발적 도발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그동안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제는 부정투표에 증거라며 6장의 투표용지를 제시했는데 이 용지는 경기도 구리 선관위에서 분실한 투표용지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리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사라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그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하며 총선 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이들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 경기도 구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뒤 남은 용지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봉인된 잔여 투표용지는 개표소 체력단련실에 별도 보관 중이었는데 투표용지 숫자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봉인을 뜯었고 이후 6장의 용지가 탈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엔 CCTV나 별도 선관위 인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전례 없는 중대범죄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잔여 용지를 체력단련실에 숨긴 직원은 징역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폭로 전까지 선관위가 분실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선거 부정 의혹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까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크렘린궁도 뚫린 거죠. 여기에 러시아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었는데 사망자는 2,100명 정도로 발표를 해서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총리, 건설부 장관, 문화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대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부 실장은 20년 동안 푸틴의 임 역할을 해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한 달간 푸틴과 접촉하지 않았다며 푸틴의 감염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Песков входит в число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общаются с Путиным. Как час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сказать не могу, но не думаю, что каждый день. 현재 푸틴은 모스크바 서부에 있는 관저에서 화상 통화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매일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옵니다. 누적 확진자는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Мы должны как-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 относиться ко всем вот этим в нашей обстановке вот на сегодняшней, как медики,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нарушают и заражают всех остальных. 하지만 당국이 밝힌 사망자 수는 2,100여 명입니다.
서구 언론들은 사인을 코로나19라고 적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질환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적다며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영국도 사망자가 3만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 어이없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한 확진자가 여성 영무원에게 침을 뱉고 달아났는데 이 영무원 확진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영국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에서 일하던 47살 벨리 무진가와 동료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The person said, "Why are you here?" They said, "We're working." He said, "I've got COVID." And straight away he spat at them. 며칠 뒤 무진가와 동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무진가는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찾고 그 사흘 뒤 숨졌습니다. 11살 난 딸과 남편은 입원한 뒤 영상통화만 주고받았을 뿐 엄마와 아내의 얼굴을 만지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We saw Belly on the 2nd when she left for hospital. Then we didn't see her again. She's dead. And they didn't let us see her, and we buried her without being able to see her. 영국 교통봉급직원 노조는 뒤늦게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People that have respiratory conditions are at high risk of this disease. And we were making the case that those people should be stood down or allowed to work from home. 경찰은 당시 침 뱉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중국에서 특정 분유를 먹은 뒤 아기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충격을 줬던 가짜 분유 파동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품에 안긴 아기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아기가 자기 머리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같은 분유를 먹은 아기들입니다. 不然米之前这个孩子这头颅啊都是比较正常的，那喝了之后啊，就明显就感觉这头颅啊就突出了。 이 아기들은 우유 알레르기 진단을 받고 특수 분유인 문제의 분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개골이 자꾸 커졌고 일부는 구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루병은 비타민 D가 부족해 생기는 병으로 뼈의 변형이나 성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후난성 융식현 당국은 먹었던 분유가 진짜 분유가 아닌 고체 음료에 불과해 영양 부족으로 구루병에 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아기 5명을 정밀 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04년 가짜 분유,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아기들이 두개골 비대증과 신장결석을 앓았으며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프로야구 지난해 꼴찌 롯데가 개막 5연승을 달리는 등 깜짝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장의 젊은 피를 수혈한 것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인데 박상준 기자가 이 단장을 만났습니다. 성민규 단장의 발탁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야구 최고 연봉 선수인 이대호와 동갑내기인 우리 나이 39살. 2007년 기아에 입단했지만 프로 1군 무대를 밟지 못했고 은퇴 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서 스카우트로 일했습니다. 롯데의 파격 발탁으로 오른 단장 자리. 처음엔 우려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단장할 때부터 그 자체가 가장 큰 우려였고요. 걱정이 무서워서 팬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제가 그런 영입을 하지 않는다면 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스투브 리그 동안 일부의 논란을 딛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외국인 선수 마차도와 스트레일리, FA 안치홍이 팀의 중심 선수로 활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SNS를 통해 선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도 성 단장의 특징입니다. 제가 주목을 받는 것보다 결국에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은 모두가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 전광판에 새겨진 타율에 자칫 선수들이 주눅들까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로 항목을 바꿨다는 성 단장. 쾌조의 출발에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팬들로 가득 찬 사직 야구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처럼 또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만약에 이때 관중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시즌 끝날 때에는 정말 저희가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삼국지 하면 많은 분이 떠올리실 무용담이 있습니다. 바로 장판교 전투죠. 장판교 다리에서 장비가 조조의 대군을 막는 사이 조자룡이 단기 필마로 적진으로 들어가 요비의 아들을 구해냅니다. 조자룡은 창이 무뎌질 때마다 적군에게서 창과 칼을 빼앗아 휘둘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는 속담입니다. 걸핏하면 뭔가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휘둘러대는 행태를 가리키죠. 김춘수의 명시꽃은 후배 시인들의 패러디가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대상에 본질과 다른 엉뚱한 이름을 붙여서 붙인 사람의 의도, 이른바 프레임에 가두는 장명의 폭력을 꼬집습니다. 함부로 낙인 찍고 딱지 붙이기는 특히 정치판에서 횡행하는 수법입니다. 본질로 향하는 시선을 가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죠.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 내역 논란이 커지자 낯익은 프레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고 했고 윤미향 당선인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통합당을 친일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프레임 속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 세력이라는 뜻인가요?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던 주장이 친일 모략극으로 옮겨간 겁니다. 마오쩌둥 시대 중국 문화혁명은 반인권, 반인륜의 일대 소용돌이였습니다. 반동, 반혁명이라는 모자를 씌우기만 하면 모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과정은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지난해 일제청산 움직임을 관제 캠페인이자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투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친일은 걸핏하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딱지가 아닙니다. 꽃책에는 그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고 불러줘야 비로소 존재한 그대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6개월간 탈탈 털렸던 조국 사태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의자가 검찰개혁의 피해자로 둔갑하고 검찰과 언론이 적폐로 몰렸던 조국 사태를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5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만병통치 친일 딱지였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은 날씨로 인한 유의사항이 꽤 많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국에 머물렀던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 시간대에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더 심할 텐데요.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이 28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또 다시 시작될 텐데요. 이렇게 비가 오다 그치다 하면서 기온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